자,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역학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의 응용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응용역학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역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힘력자를 써요. 그래서 힘을 다루는 학문이고 영어로는 미케닉스라고 부릅니다. 미케닉스가 영어로는 뭐 기계의 기계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역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로 된 책을 볼 때는 아마 크게 미케닉스라고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역학은 힘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힘의 작용을 받는, 그러니까 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물체에 작용할 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그럴 때에 물체가 정지 상태일 수도 있고 힘을 받게 되면 운동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상태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힘이 움직이는 상태일 때 물체도 움직이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생기기도 해요. 물체에 생기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뭐 변형이라든가 뭐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게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거를 뭐 그냥 한 과목으로 역학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하냐,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역학이 이제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공학 쪽에서 특히 역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역학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체가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역학을 분류를 합니다. 먼저 물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물체가 강체냐, 변형체냐, 유체냐 이거에 따라서 역학을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강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면 강체 역학, 변형되는 그런 변형이 생기는 물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변형체 역학, 또 흐르는 거죠. 흐르는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유체역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공하는 게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보통은 그 전공 분야별로 물체의 성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상으로 한 역학만 따로따로 배우게 되죠. 모든 역학을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 구조물을 대상으로 할 때 그때에 아마 역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구조물에 사용되는 물체는요, 기본적으로 강체입니다. 강체. 그러니까 변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물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강체인데 여기에 이제 변형이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생긴단 말이에요. 변형이 많이 생기는 물체는 아니고, 변형이 많이 생기면 구조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이 크게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변형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변형체, 강체와 변형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체가 대부분이 됩니다. 자, 유체는 그러면 안 하냐? 예, 유체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어떤 특수한 전공을 한다고 하면 유체를 대상으로 한 유체역학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조물에는요, 구조체 자체가 유체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구조체에서 이제 특별히 뭐 어떤 개발을 특허를 낸다거나 이런 거, 물이나 이런 게 유체에 해당되죠. 물이나 액체, 가스 이런 것들이 유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구조물에다가 왜 물을 꽉 채워가지고 쓰는 그런 뭐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유체가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물침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안에 들어있는 물체가 액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침대에 어떤 하중이 작용한다. 그러면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그걸 풀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터지지 않고 그 안에서 얼만큼의 힘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유체를 이용한 그런 역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따라서 이렇게 강체, 변형체, 유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강체 역학은 이제 일단 물체가 고체여야 보통은 강체가 되죠.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는 강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고체인데 이게 변형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형이 불가능. 변형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는 변형이 조금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시할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별로 크지 않고 뭐 그 정도 변형은 생겨도 아무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변형은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실제는 강체가 아니어도 100% 강체는 아니어도 강체로 가정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체가 강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체역학은 이렇게 강체를 대상으로 힘이 작용할 때 보통은 힘은 이제 외부에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력을 받는 고체를 변형이 불가능한 강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강체에 일어나는 어떤 외적 효과를 다루는 역학 분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적 효과는 뭐냐 하면 이제 외력 중에는 어떤 하중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하중이 작용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물체 자체가 어떤 뭐 찌그러지거나 뭐 휘어지거나 이런 변형이 아니라 물체 자체가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대로.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굉장히 단단한 이런 강체 구조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옆으로 이렇게 쫙 밀게 되면요. 얘가 변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재 자체는 전혀 변형이 생긴 건 아니죠. 이 자체가 뭐 이렇게 휘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휘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옆으로 그냥 이동만 한 겁니다. 이동. 요만큼 이동이 된 거잖아요. 요렇게 되는 어떤 이동이 생기는 경우를 외적 효과라 그래요. 이게 하중이 그냥 옆으로 미는 거면 이동이 될 수 있고 또는 이게 만약에 속도를 가지고 있는 하중이라고 하면 속도가 될 수도 있고 가속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거를 이제 외적 효과라고 합니다. 강체역학은 내부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이 부재 자체가 이 강체가 그대로 어떤 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역학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체를 대상으로 한 역학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역학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보시면은 역학이라고 들어가 있는 말들 중에서 강체 역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쉽게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 강체 역학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럼 강체 역학 말고 뭐라고 쓰냐 하고 봤더니 고체 역학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고체 역학이 강체 역학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체 역학은 강체인 경우도 있고 변형체인 경우도 있고 둘 다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체 역학이라고 이제 가끔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고체 역학을 강체 역학을 고체 역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형체 역학을 고체 역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고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고체 중에 강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강체 역학을 다른 말로 하는 거는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체 역학을 이게 강체 역학도 이 물체만 강체인 것 뿐이지 실제로 이제 또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분류된 거에서 찾아봤더니 강체 역학에 해당되는 건 정역학, 동역학 이런 정도가 지금 강체 역학에 해당되는 그런 역학입니다. 정역학, 동역학도 어떻게 보면 변형체 역학에서도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역학, 동역학들은요. 대부분 다 강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체를. 그래서 이 부재 자체가 변형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어떤 외력에 의해서 부재 내부의 변형이 아니라 이렇게 부재 전체가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주로 정역학, 동역학이 되겠어요. 정역학은 이제 하중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이 0초일 때랑, 시간이 10초일 때랑, 시간이 100초일 때랑, 1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그 힘을 대상으로 한 역학이 바로 정역학이고요. 동역학은 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을 10톤으로 줬어요. 그랬다가 힘을 다시 쭉 빼요. 0으로 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힘을 또 반대 방향으로 훅 줘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속도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변하는 그런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게 동력학이에요. 이렇게 동적 하중이 작용하면 물체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루는 게 동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본 동력학, 정력학에서는 우선은 강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다루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것도 변형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강체 역학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변형체 역학. 변형체 역학은 이제 부재 자체가 움직이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외적 효과 들어가고 이제 내적 효과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체 역학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지겠죠. 내적 효과는 부재가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강체일 때는 저렇게 빨갛게 변형이 생겼었죠. 이게 만약에 변형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밀면 이런 식으로 이 부재가 이렇게 막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뭐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변형을 그 내부의 변형을 다루는 그러니까 모양이나 크기가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단면이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면 이렇게 단면이 뭐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면이 찌그러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단면은 안 찌그러지고 전체적으로 부재가 휘어진다고만 볼 수도 있고 이제 변형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또 가정을 해요. 변형이 막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다 생긴다고 하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생긴다라고 놓고 또 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변형체를 다루는 역학은 변형체 역학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정도 가면은 이제 총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변형체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보통 학부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변형체 역학을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고요. 변형체 역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재료역학입니다. 재료역학은 부재 자체가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전단을 받을 때, 뭐 휨 모멘트를 받을 때 이럴 때 부재의 그 크기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부재가 얼마큼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재료역학이 대표적인 변형체 역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료역학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체가 어떻게 변하나 그것도 확대해서 생각하는 게 탄성론.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탄성 거동을 한다라고 하면 탄성론에서 다루게 되고요. 재료가 소성 거동을 한다. 소성이라는 건 변형이 생겼다가 하중이 제거됐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성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또 변형체 역학에 해당되는 거고요. 탄성 안정론 또는 안정론이라고 그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변형체 역학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탄성론, 소성론, 탄성 안정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과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이 훨씬 심도 있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역학은요. 유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유체는 주로 액체와 가스, 기체죠. 뭐 액체와 기체. 기체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딱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액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얘를 이렇게 뭐 훅 밀면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게 조금 상상은 되죠. 우리 왜 계곡 같은 데 가면 막 물이 흐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경사가 져 있다거나 그러면 물이 막 흐르죠. 이 경사가 져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중력에 의해서 하중이 가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이 가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체에 힘이 가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구조체가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는 구조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유체역학이고요. 그래서 유체는 약간 흐름이 그러니까 이 강체나 변형체일 때보다 완전히 흐름이 좀 별개로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왜 중간중간에 무슨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 같은 거 있을 때 이 물이 이 돌멩이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멩이 주변을 이렇게 휙 돌아서 가게 되는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 물이 이렇게 몰려서 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이 돌멩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돌멩이 앞에서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하중에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런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유체역학입니다. 가스도요. 이제 가스, 뭐 여기서 가스라고 썼지만 이제 저런 거 있죠. 바람의 흐름이, 이 바람의 흐름이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게 물체가 사실은 유체가 아니라 하중이 유체인 경우다. 하중이 유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건축이나 토목 구조물에서는 바람이에요. 건물에 바람이 와서 막 불면은 이 바람이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는가 하는 거를 그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체역학적인 거를 아시면, 그러면 바람이 건물을 만났을 때 바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때로는 하중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역학은 뭡니까? 응용역학은요, 말 그대로 역학을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쓰기 나름입니다. 영어로도 뭐 applied mechanics네요. 역학을 응용한 게 응용역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응용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이 전체 뭐 유체역학, 뭐 변형체역학, 강체역학을 다 다루지는 못하니까 어차피 그 하나하나도 엄청 내용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주로 정역학은 강체죠. 강체. 그 다음에 재료역학. 이거는 변형체죠. 요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는 게 응용역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구조역학을 다루게 되는데, 결국은 정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는 게 응용역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전공을 하는 데서는 응용역학이 또 뭐 유체역학이 기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물을 다루는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역학에서는 응용역학이라는 말이 정역학과 재료역학과 구조역학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구조역학은 앞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구조역학의 뭔가를 좀 살펴보면요. 구조역학은 물체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체가. 그래서 그러면 구조물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많이 쓰는 게 이제 건물이죠. 건물. 요거는 건축구조역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구조역학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교량이나 댐이나 발전소, 터널, 탑 이건 사실은 다 토목구조물이네요. 토목구조물이나 건축구조물이나 뭐 다 크게 그거죠. 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토목구조물을 건축구조물 이런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구조물은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구조물을 대상으로 이 구조물을 강체라고 보냐? 강체라고 보고 풀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변형체라고 보고 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을 하기 위해서는 정역학과 재료역학을 둘 다 기본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응용역학에서도 사실은 정역학, 그리고 재료역학, 구조역학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세 과목 전부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만 하니까 우리 수업은 뭐 이런 순서는 아니고 정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순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 앞에를 알아야 뒤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응용역학을 배우고 나서 좀 더 많이 깊이 있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바로 정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을 따로따로 조금씩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응용역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 더 많죠.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 중에 뭐 한 3분의 1 정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역학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의 단위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위계는 이제 우리 이 응용역학에서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단위는 우리 지금 역학 쪽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총 7개의 기본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4가지만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량 중에 많이 쓰는 거는 길이. 어떤 물체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말이죠. 선으로 많이 그려요. 면이나 공간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선으로 2차원으로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물체를 그린다. 그러면은 점 아니고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거는 뭘로 표현을 하냐면 길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쓰여요. 그렇게 2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힘 단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질량은 또 역시 뭐 길이나 힘만큼은 많이는 안 쓰이는데 가끔씩 쓰일 때가 있어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는 거고요. 무게는 결국 또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어떤 기본으로 해서 이제 힘을 표현하는 그런 단위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은 우리 왜 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경우 있다 그랬습니다. 동력학 같은 경우 이때는 시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속도, 가속도 이런 거 표현할 때도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생길 때 속도나 가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단위에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표현하는 게 역학에서 또 종종 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만 아시면 뭐 나머지 뭐 광속이니 뭐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단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여러 가지를 보시다 보면 어떤 때는 단위를 미터로 쓸 때가 있고, 어떤 책은 또 센티미터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미터나 센티미터나 뭐 다 쓸 수는 있지만 조금씩 헷갈린다는 거죠. 특히 뭐 미터나 센티미터는 사실은 다 그 앞에 접두어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10의 몇 제곱을 곱했냐 나눴냐 뭐 그런 차이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힘 단위 같은 경우 우리는 뭐 킬로그램 폴스를 쓰는데 저쪽에서는 뭐 파운드 뭐 이런 걸 써요.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길이도 우리는 미터를 쓰는데 어디에서는 또 인치를 써요. 우리도 인치 쓰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환산을 할 수도 있는데, 피트 그러면은 1인치하고 1피트하고 어떤 관계지? 그래가지고 1미터는 그럼 몇 피트지? 뭐 이런 게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단위 환산하는 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단위 환산이 뭐 알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단위 때문에 정말 화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단위를 처음에 잘못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말 역학이 싫어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 수학이 이렇게 수포자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단위가 안 맞으면 역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단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여기 단위가 1장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는요, 전부 다 국제단위계라고 하는 SI 단위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단위를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 기존에 쓰던 단위를 다 버리고 국제적으로 좀 똑같은 단위를 쓰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단위라는 게 여기 가서 쓸 때랑 저희 가서 쓸 때랑 다르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맞추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SI 단위계라고 하고요. 인터내셔널 시스템 오브 유니트예요.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초죠, 초.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그리고 힘은 뉴턴을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크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S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질량이에요. 자, 지금 유일하게 기본 단위에서 접두어를 쓰고 있는 게 킬로그램입니다. 예, 그램 아니에요.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예요. 킬로그램이 질량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질량은요 킬로그램이 다 기본 단위예요. 다른 단위계에서도 질량은 킬로그램인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킬로그램 폴스죠.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이게 질량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이 단위고 무게는 킬로그램 폴스가 단위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국제 단위계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위계입니다. 네. 미터, 세크, 킬로그램, 뉴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미터를 쓰는 경우에 숫자가 너무 만약에 작다 그러면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뭐 쓰시면 됩니다. 나노미터나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예, 많이 작을 때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러면 킬로미터, 메가미터, 기가미터 다 쓰셔도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이제 킬로미터 정도죠. 사람이, 인간이 보통 어떤 거리를 잴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그 값의 범위를 보면 킬로미터 정도로 나타냈을 때 한 10에 한 세 자리, 한 1000단위 정도면은 거의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지방을 멀리 간다고 해도 1000km가 안 되잖아요. 1000k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몸의 수치나 아니면 인간의 그 생활 반경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단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휴먼 스케일에서 시작이 돼서 이거를 정량화해 가는 게 이제 단위인데요. 그래서 보통 길이는 킬로미터까지가 많이 쓰일 겁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정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메가미터, 기가미터 다 쓰셔도 됩니다. 우리 무슨 메모리 같은 거 할 때는 메가나 기가 많이 쓰잖아요. 그때는 또 그게 적절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워낙 크게 되니까. 자, 그렇고, 그러니까 앞에 접두어 이런 거 이제 접두어라고 합니다. 10의 주로 10의 마이너스 3승 또는 10의 3승 기준으로 접두어가 하나씩 생기죠. 10의 6승, 10의 9승 뭐 이런 식으로도 아래로도 이렇게 접두어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세크는 S라고도 많이 쓰니까 같이 둘 다 쓰셔도 되고, 킬로그램, 뉴턴. 자, 우리 뉴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볼게요. 힘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 단위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기본량이 4개라고 했는데 사실 힘은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합성해서 나오는 단위예요. 자, 이 힘 1뉴턴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 하면 질량 1kg인 물체.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은 기본량이에요. 물체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죠.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해서 가속도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내게 하는 힘이 바로 1뉴턴입니다. 이게 뉴턴의 정의예요. 1kg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낼 때의 힘의 크기, 그게 바로 1뉴턴이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뉴턴은 사실은 뉴턴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1kg 곱하기 1m/s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1kg m/s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단위가 길면 앞에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데 단위 때문에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리를 밝혀내신 뉴턴 선생님 이름을 따서 우리 요거를 뉴턴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새로 만들어낸 거죠. 훨씬 편하니까. 우리가 다 이걸 뉴턴을 이거라고 정의를 하자. 정의입니다. 정의. 나는 그냥 이렇게 쓰겠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바로 뉴턴이다 라는 거죠. 정의는 1kg 물체의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내게 하는 힘의 크기다. 이게 바로 1뉴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는 우리는 역학은 힘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많이 쓰던 단위가 MKS 단위입니다. MKS 단위. 그러니까 사실은 MKS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SI 단위가 생기면서 그럼 우리가 옛날에 쓰던 단위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MKS 단위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길이, 질량, 시간 요 앞에 거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MKS 단위.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세 개는 사실은 지금 SI 단위랑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암암리에 이 MKS 단위의 K는 이 힘을 뜻한다고 생각해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힘의 단위가 뉴턴이 아니라 킬로그램 포스를 쓰겠다라는 게 MKS 단위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SI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 쓰던 단위계입니다. 그냥 무슨 단위계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서 이 정도의 값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어떤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용하던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게 바로 힘 단위가요. 킬로그램 포스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는 무게 단위로도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그대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체의 역학에서 다루는 물체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의 무게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가 힘으로 작용하고 또 밖에서 또 뭔가 다른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무게하고 힘은 같은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 무게가 바로 킬로그램 포스를 워낙 많이 쓰던 단위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무게 얘기할 때 60kg 포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얘를 습관적으로 빼놓고 쓰는 겁니다. 나는 60kg이에요 라고 하면 나는 질량이 60kg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량이 나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60kg 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자, 그런데 이거를 뉴턴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나의 무게는 몇 뉴턴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I 단위를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게 단위가 킬로그램 폴스라는 얘기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이 쓰던 단위고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그러면 이 킬로그램 폴스, 힘 1kg 폴스의 정의는 뭐냐? 왜 뉴턴하고 이렇게 다르게 쓰냐? 예전부터 왜 우리는 1kg 폴스를 썼을까?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 1kg의 물체에 똑같죠. 앞에서 봤던 거랑 뉴턴 정의할 때도 물체는 질량이 1kg짜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썼는데요. 앞에서 쓴 표현대로라고 하면 1kg의 물체에 중력 가속도가 발생하게 만드는 힘의 크기다. 이거죠. 그럼 중력 가속도가 얼만데요? 중력 가속도가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9.8m/s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게 만드는 힘의 크기. 그게 바로 중력이죠. 그래서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바로 1kg 포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1kg 포스. 여기서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서만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 발생되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게를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지구상에서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이 뭐예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중계에 올라가면 무게가 몇 킬로그램 폴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체중계 들고 달나라 가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중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중력 가속도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게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된 겁니다. 지구상에서 무게를 의미하는 말이 된 거고요. 정의상으로 보면 이제 힘의 정의로 보면 1kg의 물체에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 작용할 때의 힘의 크기니까 자, 이대로 정의대로 식을 써본다고 하면 1kg 곱하기 9.8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나타내면 9.8kg.m/s 제곱이죠. 그러면 요 kg.m/s 제곱 너무 기니까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9.8 뉴턴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kg 폴스는
9.8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는 몸무게가요 50kg 폴스예요. 이거를요 SI 단위로 한번 바꿔서 힘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50 곱하기 9.8 뉴턴이 된다는 거죠. 이거 한눈에 딱 안 바뀌네요. 이 정도 곱하기는 막 암산으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방금방 바꾸고 싶은데 이거 9.8이니까 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간단히 그냥 오차가 그렇게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에이 이거 10으로 쓰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민하게 오차를 따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10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50kg 폴스는 SI 단위의 힘으로 바꾸면 500뉴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역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학에서는 최소 9.8 쓰셔야 되고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쓰면 9.81이에요. 중력가속도. 세 자리까지 쓰시면요 9.806입니다. 네 자리는 모르겠어요. 자, 얘를 반올림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반올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오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 톨러런스라고 하죠. 그 범위를 생각을 해서 내가 중력가속도를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쓸 것인가는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역학에서는 9.8이나 9.81 정도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이나 구조동력학 이렇게 어떤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것도 너무 러프한 값이에요. 9.81 또는 9.806 정도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중력가속도를 얼마까지 쓸 것인가 결정하시면 되고요. 때로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9.8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9.8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것이다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주어진 조건의 값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서 틀리는 거는 아무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예, 문제에 주어졌을 때는 그 값을 쓰라는 얘기야.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력가속도입니다. 왜 요런 비슷한 게 파이 있죠. 파이 3.14. 예, 파이는 3.14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파이는 뭐 3.4, 3.1407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주어진 거 쓰셔야 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파이는 3.14가 근데 주어져도 3.14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중력가속도는요 9.8이 주어질 때가 있고 8이 주어질 때가 있고 806 주어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력가속도는 좀 그렇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힘 1kg 폴스하고 힘 1뉴턴하고의 관계, 킬로그램 폴스하고 뉴턴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좀 알아두셔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른 단위는요 그냥 표로 잠깐 볼게요. SI 단위는 이게 이제 길이, 질량, 시간으로 봤을 때 길이가 미터, 질량이 킬로그램, 시간이 세크죠. 그리고 힘은 뉴턴. 사실은 여기까지가 기본 단위겠고요. 기본 별량, 기본 단위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합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위라는 겁니다. 기본 단위를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단위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합성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위가 있을 수 있죠. 자, 힘도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위고 힘은 근데 SI 단위에서는 뉴턴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KS에서는 킬로그램 폴스 쓴다는 거죠. 지금 여기 다 똑같아요. 요 세 개는요. 그죠? SI랑 MKS 두 개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GS 단위는요. 센티미터, 그람, 세크. 자, 세크는 전부 다 세크예요. 그죠? 시간은 다 세크네요. 그러니까 시간은 넘어갑시다. CGS 단위는 길이가 센티미터, 질량은 그람을 쓴 경우입니다. 자, MKS 단위 쓰던 시절에 이런 화학종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 그람을 질량 단위로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작은 물체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 있죠. 그런 쪽에서는 킬로그램도 너무 크니까 그람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이제 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아예 기본 단위를 센티미터로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MKS 많이 쓰던 때에 이제 일부 분야에서 CGS 단위를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단위는 힘은 다인이라는 걸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서양 쪽에서 많이 쓰는 건 FPS 단위. 이것도 그냥 이 기준으로 이름을 만든 겁니다. 길이가 피트예요. 그리고 질량은 파운드입니다. 자, 쓰는 건 기호는 LB라고 쓰시고 읽는 건 파운드라고 읽으셔야죠. 파운드.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고요. 그래서 피트, 파운드, 세크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힘은 이 질량에다가 F 붙인 거. 파운드, 폴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요. 파운드, 폴스라고 잘 안 쓰고 그냥 힘을 파운드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 안 한 것 중에 지금 응력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응력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뒤에서 우리가 응력이 워낙 많이 나와요. 역학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갑니다. 자, 응력의 정의는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그러면 면적이라는 건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단위 면적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미터죠. 자, 단위 여기서 제곱미터라고 하는 건 유니트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 제곱미터를 쓰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숫자가 너무 작다, 길이가 굉장히 작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0.01m 곱하기 0.03m다. 이런 식이면 얘를 면적을 구하면 0.003 제곱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센티미터 쓰셔도 되고요. 밀리미터 쓰셔도 됩니다. 앞에 이렇게 접두어 붙는 거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그랬죠. 대신 계산할 때는 기본 단위로 하시고 최종 답을 쓸 때 숫자가 전체적으로 너무 작다 그러면 뭐 센티미터 제곱이나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자,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그러면 SI 단위에서는 힘은 뉴턴이고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SI 단위에서 응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복잡하대요. 뉴턴에다가 미터 곱한 거니까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PA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자, 뭐 힘 우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뉴턴이라고 쓴 거와 마찬가지로 응력에서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을 파스칼이라고 쓴 겁니다.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파스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응력을 이제 우리가 이 응용력학에서 응력을 많이 이제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응력을 구하실 건데 응력을 구해서 파스칼 단위로 나타내 보면은 막 거의 숫자가 막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나오면 한번 봐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0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 자리마다 그러면 조금 보기가 낫습니다. 그래도 읽으려면 여기서부터 읽는 거죠. 이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500만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접두어를 갖다 쓰시는 겁니다. 자, 숫자 3개씩 없애면 요거 없어지면 킬로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6개를 없애면 메가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에서 만약에 숫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킬로파스칼 또는 메가파스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숫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킬로파스칼보다는 메가파스칼이 더 적절한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쓸 때 항상 접두어를 적절히 써서 너무 눈에 불편하지 않는 숫자의 범위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딱 봐서 눈에 불편하지 않은 숫자의 범위는요.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단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뭐 2538 이것도 조금 커요. 한 100단위 정도면 딱 좋겠어요. 그러니까 1자리나 10자리나 100자리 정도까지 그렇게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도 적절히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6개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면 2.5 메가파스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보이는 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보이면 가장 편안한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쓰시는 거는 접두어를 적절히 이용하시도록. 자, 파스칼이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SI 단위니까 전부 다 파스칼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에요. 이건 파스칼에 그냥 10의 6승 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쓰던 MKS 단위로 보게 되면 MKS 단위에서는 응력이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미터잖아요. 기본 단위로 만들게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응력 단위로 많이 쓰던 게요. 요렇게 쓰면 또 숫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편안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편안한 숫자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겁니다.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 센티미터를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쓰던 사람들이 파스칼 또는 메가파스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두 개를 다 바꾸는데 여기는 곱하기고 여기는 나누기고 또 제곱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단위로 바꾸는 게 너무너무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바꿔서 쓰라고 할 때 아 이거 못하겠다고 나 역학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얘를 뉴턴으로 바꾸고 얘를 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요 맨 밑에 있습니다. 1kg 폴스 퍼 제곱 센티미터를요. 요 킬로그램 폴스만 뉴턴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1kg 폴스가 9.8 뉴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kg 폴스는 9.8 뉴턴 요것만 두고 얘는 이제 그대로 뒀어요. 센티미터 제곱은 그대로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센티미터 제곱만 미터 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센티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바꾸니까 요것이 원래는 센티미터 제곱이 미터 제곱이 되려면 자 그냥 센티미터만 생각하세요. 1cm는 몇 미터입니까? 0.1m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곱이에요. 그럼 이렇게 전체를 제곱을 하시면 돼요. 제곱을.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에 센티미터 제곱은 센티미터 제곱이고 10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미터는 미터 제곱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cm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나누기에 있잖아요. 나누기에. 그러니까 이거 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분의 1. 그러면 10의 10의 아닌가요? 0.01이네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이거 분의 1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1 하면 뭐가 됩니까? 10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니까 나누기 센티미터 제곱이 나누기 미터 제곱으로 바뀌게 되면 요거 곱하기는 이제 요 위에다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10의 4제곱을 곱한 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 9.8 곱하기 10의 4제곱 파스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대로 하셔도 되고 이걸 그냥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0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가니까 98,000 파스칼. 숫자가 너무 크죠. 그러면은 98 킬로 파스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더 간다고 하면 이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98 킬로 파스칼도. 근데 우리가 워낙 메가파스칼을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메가파스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서 3개가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9.98이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0.098 메가파스칼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0.098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오차를 크게 그러니까 허용 오차가 좀 큰 경우 그러니까 오차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경우에는 이거 9.8 안 쓰고 그냥 10으로 쓰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거 이렇게 반올림해서 0.1 메가파스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FCK라고 써요.
예전에 쓰던 단위를 쓰면 전부 다 이거였어요. 240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 저희가 SI 단위로 다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가파스칼로 바꿔주라.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요? 한참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한 것처럼 몇 단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 관계만 아시는 겁니다. 1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는 0.1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0.1. 그죠? 그러면 얘가 10일 땐 여기는 1. 얘가 100일 땐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240일 땐 여기가 24. 0을 하나 없애주면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중력가속도를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이런 어떤 구조 설계를 하는 과목들에서는 9.8을 쓰나 10을 쓰나 그 정도 오차는 전체적인 그런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 부재 사이즈가 뭐 엄청 많이 달라진다거나 뭐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검증을 해서 이렇게 써도 좋다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일부 구조 설계하는 과목들에서. 역학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때는 0.1 메가파스칼로 바꿔서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계까지 이번 시간은 단위계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